자, 기사 볼게요. 자, 오늘자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따가 기사 다 분석하고 나면 기사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입장 수영 K님 고마워요. 들으시면서 혹시 지루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하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집값 떨어지는데 보유세 폭탄.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번 기사로 봤죠. 그런데 뒤에 뭐가 있어요? 세입자도 떤다. 요게 있어서 제가 요 기사 가져왔어요. 세입자도 떤다. 자, 정부가 시세 9억 이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크게 올렸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14.75% 올라서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진은 강남구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 작년 서울이 14.01%로 최종 올랐고 지금 올해 3월달에 나온 게 14.75인데 요게 이제 최종은 아니고 일부 약간 조정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바뀌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변동 없이 14.75 비슷하게 될 계획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세입자도 떤다. 왜 세입자가 떠냐? 이제 겨울도 끝나가는데 좀 약간 썰렁했나? 아무튼 왜 떠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3월 18일 오후 서초구 서초동의 부동산 중개업소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최근 전월세 시세를 묻는 전화가 잇따라 걸려왔다. 전형적인 환기를 이렇게 딱 주의하면서 시선을 잡는 그런 기사 방식입니다. 자, 이들은 기존 세입자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값을 올리거나 반전세로 돌릴 수 있을지 물었다. 뭘? 시세라는 게 있으니까. 자, 그래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나순희 사장님께서는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자산가들이 세금 얼마 오른다고 서둘러 집을 팔지는 않는다. 세금으로 낼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월세를 올리면 세입자가 피곤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세입자가 떠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셔도 바로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왜 그런지 좀 설명드릴게요. 자, 같은 날 강남구 대치동 가까운 데 있네. 국민은행에서 일하는 임채우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님은 이제 그 PB 쪽에 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고액 자산가 고객들의 아파트 증여 상담으로 바쁜 오후를 보냈다.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자, 현 시점에서 자식 등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얼마가 절세 효과가 있는지 묻는 내용이 많았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임 위원님은 자, 보유세 부담이 커질 때 고가 아파트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그래서 계속 보유가 아니라면 주택 매도나 임대사업자 등록, 증여의 세 가지라고 말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선택. 자, 일단 1번 보유.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봐요. 고가주택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곧 가질 거예요. 매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무도 없네? 믿어야 되는데. 자, 고가주택 보유자의 선택. 내가 고가주택을 갖고 있다. 조윤정님 당첨 믿습니다. 고가주택을 곧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갖게 되면 저한테 인증을 한번 해주시면 제가 한번 초대를 해서 맛있는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뭐야 이거 방송이. 지금 들어왔다가 이 방송 왜 이래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고가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 보유하는 게 하나가 있겠죠. 보유세 내면서. 자, 그 다음에 파는 거 방법이 있어요. 힘들다.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방법이 있고 증여하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몇 번 하실 거예요? 1번에서 4번 있다. 몇 번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속에 아리팍 한 채씩 다 갖고 계시잖아요. 아리팍 이번에 보유세가 많이 오른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4개 중에서. 자, 보유한다.
2번 매도한다. 아, 좀 상속은 좀 생각하기 싫으네. 왜냐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 예, 같이 합시다. 예. 증여 상속 같이 합시다. 뭐 최미진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 보유한다, 매도한다, 사업자 등록을 한다, 증여 상속한다. 아니에요. 죄송할 거 없어요. 좋은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증여 상속. 뭐 이제 아마 여러분들 다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을 텐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증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버틸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보유하고 있어요. 3번 사업자 등록은 혜택이 거의 없다.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 하시고요. 매도는 아주 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바뀔 수는 있어요. 상황이 바뀔 수는 있는데 그건 한번 이제 봐야죠.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이 뭐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자, 봅시다. 여기 나오죠. 현재는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이 거의 없다. 자,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고 양도세를 내는 것보다 자식에게 넘겨주고 증여세를 내는 게 부담이 덜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요거는 상황 따라 달라요. 무조건 증여가 좋은 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또 그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확 줄어든 서울 아파트 거래. 이거 보시면 작년 11월에는 서울 아파트 거래가 11,400건에서 12월에 9,500으로 내려가고요. 올해 1월달에 6,000건으로 내려가고 2월달에 7,000건으로 약간 소폭 올랐네요. 뭐 원래 겨울이 좀 약간 비수기이긴 한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하면서 3월달 어떻게 됐죠? 3월 17일 현재 1,182건. 보름 정도 데이터라고 하니까 곱하기 2 한다 그래도 2,400건이네.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남구도 쭉 내려가고 서초, 송파, 양천, 송동 다 내려가고 있어요. 그쵸? 자, 올해 9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택시장이 술렁이고 있는데 구별로는 당연히 서울 강남구가 제일 많이 올랐고 서초, 송파 순이다. 집값 많이 오른 순이죠. 여기에 이제 양천, 영등포도 비교적 많이 올랐는데 서울 강북 지역도 보유세 급등을 피하지는 못했다. 자, 마레프. 와, 진짜 엄청 많이 나온다, 사례로. 그죠? 올해 처음으로 공시가격이 9억을 넘어서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이 됐고 이런 집은 웬만하면 안 떨어질 것 같아. 가격이. 올해 공시가격은 10억 8,400만원으로 전년보다 25% 올랐다. 와, 이 집의 소유자는 종부세를 포함해 354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된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집주인의 반격. 자,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초강력 대출 규제를 담은 지난해 12.16 대책에 이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택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인데, 이렇게 얼어붙은 상황인데 아파트 값 상승률과 비교해서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오른다는 거 아니냐. 여기 보면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거래량은 되게 많이 줄었고 집값 하락세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좀 불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코로나19와 거래 절벽으로 집값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밀어주면서 보유세 폭탄은 떠안기니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기사를 쓴 기자분의 약간 감정도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이제 여러분들이 기사를 볼 때 이런 걸 좀 봐야 돼요. 이게 큰 따옴표로 이렇게 썼지만 사실 우리가 검증을 못 하잖아요. 지금 여기 한모 씨가 누군지 몰라. 아마 인터뷰를 하다가 만난 분일 텐데 이분이 말한 걸 이제 그대로 옮길 때 이렇게 큰 따옴표를 쓰잖아요. 근데 약간은 좀 이렇게 기사 여기에 입맛에 맞게 하는 부분도 조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지금 이 기사를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사를 볼 때 그런 부분도 좀 인지를 하면서 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해당 기사를 쓴 기자의 어떤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다. 언론사에 갇힐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방금 굉장히 중요한 걸 했어요. 제가 쓴 두 번째 책이 부동산 기사 어떻게 볼 거냐, 그 책이잖아요. 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시면 2019년에서 2020년 3월 9일 성동구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 송파구 상대적으로 많이 내렸고,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봅시다. 자,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내리는 등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른바 절세 매물이 확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제가 뭐 대단한 뭐 그런 걸 한 게 아니고요. 제 주변에 고가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그냥 보면 뭐 안 해요. 안 움직여요. 그럼 뭐 다 끝났지 뭐. 자, 박원갑 아시죠? 위원님. 박원갑 위원님의 말을 보니까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인 오늘 6월 직전에는 절세 매물이 나올 수 있다. 6월 말까지. 그런데 이제 다 되는 건 아니라 보유기간이 10년이 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보유기간이 10년 넘은 게 있으면 좀 이번에 좀 저는 정말 내놓고 싶은데 없더라고요. 10년 넘은 게. 자,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금리 인하로 금융 비용이 부담이 줄어서 급매물이 쏟아지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저 이거 관련해서 진짜 신기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저도 대출이 있을 거잖아요.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담보대출이 하나 있고 신용대출이 좀 있는데 그 신용대출 중에 하나가 그 만기가 올해 겨울이거든요. 근데 올해 겨울인데 그 뭐지? 이번에 기준금리 내리자마자 그 다음 날인가 바로 저한테 문자 오더라고요.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신용대출 금리를 얼마 내립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그랬거든요. 가지고 얘들 웬일이야?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이 가장 그 돈을 많이 버는 수익 중에 하나가 예대마진이 뭐냐면 예금하고 대출의 차이에 대한 그건데 NH입니다. NH. 그러니까 예금을 이렇게 받으면 거의 1% 정도만 주고 그걸 대출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뭐 3% 하면 그 차이 2%에 대해서 가져가는 건데 그게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이 예대 마진을 못하고 대출을 못하면 수익이 잘 안 나는 구조인데 혹시 얘네들이 돈 갚을까봐 그런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내가 생각 못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훌륭하다.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지금 약간 좀 여러분들이 반격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그래서 약간 목에 힘 줄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걸 너무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잘못하다가 뭐 그러시던가요? 상환하시던가요? 그러고는 큰일 나니까 잘 갖고 계시고 JY킴님 사모님 모르시는 통장 얼마 냈어요? 없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제 거 공인인증서와 그거를 다 관리하고 있고요. 와이프가 하도 귀찮다 그래서 저의 모든 계좌에 입출금 알림이 뜨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문자 오면서 동시에 와이프한테 갑니다. 법인 계좌까지. 됐지요? 자, 박창균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종부세 인상 시기를 1년 정도 늦출 필요가 있다. 이 전문가 의견이 재밌네. 갑자기 좀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약간 우호적인 걸로 됐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우호적이라고 바뀌었다고 보시면 안 되고 그만큼 지금 경제 사정이 안 좋다는 거예요. 정말 다 안 좋아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물론 오늘 3월 20일이죠. 이 영상을 지금 녹화하는 날은 3월 20일 금요일인데 오늘 사이드카 발동된 거 아세요? 주식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격이 변하면은 사이드카가 발동되는데 최근에는 다 매도 사이드카가 됐죠. 이제 잠깐 쉬라는 거예요. 잠깐 이게 잠깐 진정해. 진정하고 너 정말 진짜 팔 거야? 아니면 살 거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이제 사이드카인데 오늘 2년 몇 개월 말인가 만에 처음으로 매수 사이드카 발생했어요. 매수 사이드카. 무슨 말이냐면 야 너무 많이 사는데 좀 약간 진정해. 진짜 살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장이 7% 정도 오른 1515인가? 아무튼 뭐 이렇게 마무리 됐다고 해요. 물론 이게 월요일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워낙 좀 빠르고 그래서 이제 물론 저도 전문가 아니니까 그러는데 그냥 제 짧은 소견으로는 여러분들 2년 전에 비트코인 투자하셨어요? 저는 그때 좀 했었거든요. 약간 거짓말 좀 보태서 살짝 그 느낌이다. 너무 이게
변동성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때 진짜 분위기 좋았는데, 그 2년 전에 가자 하고 좋았었는데, 저도 그때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얼마를 넣는지는 묻지 마세요. 아무튼 제가 넣은 금액이 1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얼마인지 금방 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때 이제, 야, 내가 정말 투자의 규제인가? 원래 내가 부동산이 아니라 이쪽으로 했어야 되는 건가?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제 사가 된 거에서 2를 뺐죠. 그래서 1은 제가 본전을 찾고, 남은 1을 가지고 이제 신나게 소고기를 사먹고, 2를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2018년 1월이었습니까? 그때 이제 정부에서 규제에 들어가면서, 지금은 한 0.2, 0.3 됐나? 이렇게 됐지요. 인생이 다 이렇다. 자, 시중에 떠도는 돈이 9억 이하 아파트로 몰리는 풍선 효과는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자, 전문가 전망을 좀 보겠습니다. 6월 전 일부 절세 매물 나올 수 있다. 단 급매물이 쏟아지긴 힘들 것. 부동산 시장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종부세 인상 시기 1년 정도 늦춰야. 이거 우리 이 종부세에 대한 거 어제 봤죠? 어제. 그래서 올해 이제 6월 1일 전에 법이 통과가 돼야 저게 이제 실제로 되는데, 아마 5월 달에 여야가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될 거예요, 아마. 지난 12, 16 대치가 나온 것처럼. 근데 이제 좀 늦춰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일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풍선 효과는 이어질 것. 특히, 9억 이하 아파트. 이상우, 대표님. 세금 부담은 피하면서 입지 조건이 좋은 6억에서 9억 이하 아파트의 몸값이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일단 입지 조건이 좋아야죠. 입지 조건이 좋고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좀 적은 거. 자, 그리고 고가 아파트는 급매물보다는 증여가 많아질 수 있다. 저도 동의합니다. 급매보다는 증여가 많아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오늘 우리 기사를 봤어요. 자, 기사 공유 드릴게요. 오케이. 자, 혹시 오늘 본 기사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거 질문 받겠습니다. 오양병집님께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하늘과 땅이 되지 않겠냐? 동의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요. 제 평생 이렇게 선거 결과가 기다려도 본 적은 처음입니다. 네. 저는 참고로 4학년 4반입니다.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정부 정책을 이렇게,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코마마님 오셨네요. 오늘 임장하고 하는데 9억 이하인데 2개월 만에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언제 집을 사야 할지. 아이고. 그래도 이 와중에 임장 이렇게 하고 현장을 보고 다니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월요일날 말은 부부의 날인데, 이제 그날 이제 항상 부동산 임장하러 다니거든요. 와이프하고 같이. 그러다 이제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가끔 이제 떡라면도 좀 먹고 그런 거죠. 자녀 증여 후 자녀 이름으로 갭 투자하면 괜찮을까요? 상관없죠. 상관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갭 투자한 물건이 역전세가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역전세에 대한 돈이 자녀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없으면 내가 또 증여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이렇게 소득이 있는 자녀 명의로 하시는 게 좋고, 이왕이면 자녀가 좀 어리다, 소득 능력이 없다 그러면 좀 공동명의 하시는 게 낫죠, 차라리. 그쵸.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자, 마포 사는 언니가 보유세 계산해보니 1.8배가 나왔다며 11월 전세 만기 시 전세금 월세 받아 보유세 내야겠다고 결론 내렸어요. 기사에서 벗어나지 않네요. 요런 분들 엄청 많아요. 제 주변에도 되게 많아요.
원래 9억 가치인 집과 키 맞추기로 얼결에 올라간 집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면서 내용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옆에 집이 올라가니까 그 옆에가 이제 집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키 맞추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런 집은 사실 왜 오르지? 라고 하는 집들이 오른다는 거는 그때 그 녀석은 거품이 끼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소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는 나홀로, 그리고 요즘에는 좀 약간 다르긴 한데 보통은 아파트보다는 주상복합이 좀 선호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별로 인기가 없었던 나홀로라든가 주복이 오른다. 그러면은 좀 약간 그런 게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입지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입지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라고 봐요. 자녀가 부모님과 계약하고 세입자로 살고 있는 부모님 소유 아파트 자녀에게 중요할 경우 절세 팁이 있을까요? 뭐라고요? 자녀가 부모님과 계약을 하고 세입자로 살고 있는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중요할 경우 절세 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명의가 부모님인데 그 집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어? 좀 나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좀 써주세요. 자, 일시적 2주택인데 기존 주택을 내년 초에 팔아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2주택 모두 보유세 내야 하는 거.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기 직방에서도 말했고 몇 번 말했는데, 자, 여기 잠깐 보세요. 박원관 위원님이 자,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하는 거 6월 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차피 내가 보유세 때문에 이걸 판다 그러면은 6월 말에 파시면 안 되고 5월 말까지 팔아야죠. 왜 그러냐면 6월 1일 내가 단 하루만 갖고 있으면 1년치 세금 보유세 다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꾸꾸이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일시적 2주택인데 기존 주택을 내년 초에 팔아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6월 1일,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는 두 개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보유세 내셔야죠. 그렇지만 비과세 받는 게 낫겠죠. A씨, 유재상님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부모 자녀 간 전세 계약한 집. 그러니까 소유자가 부모예요? 자녀예요? 엄마 아빠 집에 자녀가 임차 계약 횟수를 적었는데 그 집을 자녀한테 증여로 돌리고 싶다는 말씀. 그러니까 소유자는 엄마 아빠인데 그 집에 자녀가 임차 계약했다.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녀가 임차 계약했을 때 시세대로 해야지. 시세대로. 예를 들어서 5억 집인데 시세가 전세 3억이다 그러면은 3억 받아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고 싶어. 이런 경우에 전세 3억을 나한테, 저한테, 제네시스한테 준다. 전세 얼마에 줄 거예요? 당연히 무료로 그냥 사세요라고 하는 마음은 내가 아는데 시세대로 3억 받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자식한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거기서 너무 많이 받거나 너무 적게 받으면 그것도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세 끼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그냥 부모한테 드리면서 소유권 이전해야죠. 증여로 보이지 않게 매매 계약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딸한테 부담부 증여하면 사위랑 공동명의로 올려주면 증여 금액이 6천으로 잡히는 건가요? 딸 5천만 되는 건가요? 이거 뭐지? 6천이죠, 6천. 왜냐면 각각 다르니까. 근데 딸은 직계 비속이니까 5천이고, 성년이라면, 사위는, 기타 친족이라서 1,000만원. 박서방, 자네는 오늘부터 우리 집 사람일세, 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세법에서는 다른 사람이다. 며느라, 너는 오늘부터 우리 집 딸이다.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우리 집 딸이 아니다. A씨가 서울에 2년 거주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잠깐만, 그리고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지금 제가 뭐 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냥 좀 이렇게 여러분들 도움되시라고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뭐 확 맞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무사들도 이거를 보려면은 굉장히 그 조사를 많이 해야 되고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세무 상담 받기 전에 그 전에 좀 가볍게 좀 이렇게 확인하는 차원이지, 저는 세무사도 아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단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워낙 이렇게 좀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모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그게 어떤 법을 저촉하는 행위인데도 여러분들이 해도 된다는 걸 가끔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는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서울에 2년 거주한 아파트 가지고 있고 B가 조정지역 2년 거주한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A가 B가 그럼 5년 내일 현재 좀 그렇죠.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주택 비과세는 5년 이내에 하나를 처분하면 비과세가 되는데 요 한 채 처분하는 요 하나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갖춰야죠. 뭐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 그건 갖춰야죠. 제가 일시적 2주택자이고 기존 주택을 올해 12월 전까지 팔아야 하는데 전세 끼고 매매할지 아니면 내보내고 빈집 상태에서 팔아야지 고민입니다. 이거는 물건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죠. 요거는 이제 세법이 아니라 어떻게 거래를 할 거냐 그건데 보통 세 끼고 매매는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가격을 좀 낮춰서 파는 경우가 많죠. 사실 저는 이쪽이 더 전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금보다도 계속 막 거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보내고 빈집 상태에서 해야 되고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리고 현재 들어가 있는 보증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근데 보증금이 좀 높으면은 상대적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얹으면은 매수자가 사서 팔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세무사님 엄청 힘들죠. 왜냐면 너무 많이 바뀌니까 많이 힘들어요. 조정지역 9억 이상 1년 내 전입해야 비과세인데 그럼 의무 거주 기간이 있나요? 전세도 못 주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거 완전 재산권 침해인데요. 제가 재산권 침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현재 기준이 조정에서 조정 이사 갈 때는 기존 집도 1년에 팔고 들어가는 집도 1년 이내에 들어가라 그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집에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어서 내가 좀 더 기다려야 된다면은 그 기간만큼은 2년을 최대로 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그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좀 과하게 보셔서 재산권 침해 아니냐라고 보시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시는 게 있는데 딱히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주담대 상환 후 월세 전환으로 관리하신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주담대 대출이 보통 50% 정도면 뭐의 50%죠? 뭐의 50%인지 잘 모르겠어요. 와 벌써 98명이나 있네? 근데 98명인데 좋아요가 15개밖에 없어.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뭐가 부담된다는 거지? 전세를 올렸어서? 이거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지금 금융위기 중에서 약간 좀 이게 시장이 안 좋잖아요. 이럴 때 이제 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대출을 줄이는 게 방법인데, 사실 담보대출은 신용대출보다는 조금 더 건전하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제 담보대출을 그냥 없애버리면서 그냥 우리 집 팔고 저는 그냥 다른 데 전세나 월세로 가서 그냥 밑에 조금만 깔고 대출을 없애면서 좀 자유롭게 몸을 하고 싶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50%가 됐든 60%가 됐든 상관이 없죠. 알람 뜨면 바로 들어오니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걸 까먹네요. 아유 괜찮아요. 그냥 제가 한번 해본 말이고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여기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면 뭐가 좋은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떡대 아주머님. 그 방법 강추 동의해요. 제가 말한 방법 말씀하신 것 같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저는 선거 결과보다는 코로나가 더 걱정입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이게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나줘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길어지면 우리가 예측 못하는 걸로 더 안 좋게 갈 수도 있어요. 지하철 못 갈았다. 아유 어떻게? 아유 최미진님 죄송해요. 그렇게까지 제 방송이 재밌지는 않을 텐데. 맨날 방송만 보다가 이렇게 소통하니 너무 신기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수목금 요맘때쯤에는 보통 방송하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은 뿅 하고 그때 들어오면 돼요. 좋아요가 많으면 노출이 좀 더 많이 된다고요? 추천 영상으로.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좋아요 안 누르고 지금? 응? 재밌어요 시스님 고맙습니다. 미화규님 증여받은 집을 5년 이내 매도 시 증여자가 일가구 1주택인 경우 유효과세는 면할 수 있지만 부당이익에서 해당되는 부당이익에서 어떻게 신고되는 거? 증여자가 일가구 1주택인 경우 이율과세는 면할 수 있다? 그래요? 저도 좀 이 부분은 좀 더 들여다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증여를 가족한테 하면 이 가족 명의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원 쿠션 때리고 이렇게 좀 양도세를 줄인다고 보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당초 취득과로 가서 해버리는 게 이제 세금을 그냥 매기는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또 있어요. 이건 되게 좀 어려운 건데 이름을 잘 보세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부당한 행위는 계산 그 거래 자체를 부인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래를 했는데 이게 세금을 탈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주 현저하게 나쁜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그 행위 자체를 그냥 인정을 안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 요게 뭐 조건이 몇 개 있어요. 저도 이제 세무사 공부할 때만 하고 그 뒤로 이제 잘 못했는데 뭐 30% 거래 금액의 30%가 초과되고 뭐 3억이 넘거나 뭐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요건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금리는 내렸다는데 주담대 대출자는 더 오르는 건가요? 금리 이때 나오는 금리는 기준금리고요. 주담대는 코픽스하고 연계가 돼요. 근데 코픽스도 기준금리 영향을 받는데 이게 꼭 이게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다 이렇게 보시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약간 다르게 움직여요. 제방님, 시스님 듣기 어떤 게 좋으세요? 상관없어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편하신 대로. 쓰시만 아니면 된다. 쓰시. 배고프다. 다주택자 6월에 한 채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2016년 10월 매수한 주택인데 2월에 조정지역이 되었어요. 언제까지 매도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 녀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그 투자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물론 이제 세금적으로만 보면 비과세 기간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겠지만 꼭 그게 다는 아닐 수 있어요. 가지고 있어서 그냥 효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전세로 집을 계약을 했는데 중계동 6억대 아파트를 비워두고 이사가게 되는데 월세나 전세로 돌려야지 계속해서. 중계동 저라면 뭐 중계동에서도 조금 약간 다른 거 있겠지만 뭐 아파트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라면 굳이 팔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매도 기준이 당장 이걸 팔아서 어디 급하게 돈을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걸 팔아서 다른 데 더 좋은 곳에 수익률이 더 좋은 곳으로 투자한다든지 그거 외에는 전 안 팔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의왕에 있어요. 비과세로 매도하고 싶어서요. 의왕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근데 특정 지역에서 제가 좀 말씀드린 건 좀 그래서 양해 바랍니다. 제네시스 라면 코너는 매주 올리시나요? 제네시스라면 우리 유튜브에 있는 거 제가 좀 매주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좀 좀 요즘에 못하고 있어요. 요 부분은 좀 사과드릴게요. 자세히 올려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운전에 집중하세요. 네, 안전운전 하십시오. 개인 사정으로 법인 설립할 수 없어 개인으로 계속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30대 초반 미혼이고요. 작년만 아파트 경매 낙찰 앞으로도 경매나 매매를 1년에 한두 번 목표. 이런 경우 간주 매매 사업자나 대출 매 세금에서 불리한데 이런 투자 방식이 맞을까요? 저는 그래도 맞다고 보고요. 어차피 그냥 투자를 계속 하신다고 한다면 세금 그냥 낼 거 다 내고 그래도 나오잖아요.
그냥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지. 가만히 있는 것보단 이게 맞다. 저는 청약 준비는 여기 30대 초반 미혼이라고 했잖아요. 청약 준비하는 것보단 이 방법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간주 매매 사업자는 뭐 보통 뭐 6개월에 두 개 사고 하나 사고 두 개 팔면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단순 예시일 뿐이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과세당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간주 매매 사업자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저쪽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렇게 비교과세 들어가는 거하고 전용 85 넘어서 부가가치세가 들어가는 거, 그거 두 개 아니면은 괜찮아요. 오케이, 좋네요. 금요일입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라이브 방송은 그래요. 예, 간주 매매 사업자도 언제 집중 방송 해주고요. 비교과세라는 건 뭐냐면 개인 명의로 매매 사업자가 혹시 간주가 된다 하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물건을 팔 때 양도세 중과하고 매매 사업자를 했을 때 세부담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당연히 두 개를 비교해서 높은 걸로 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매매 사업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할 때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 이제 주말권에 들어갔는데, 금요일 밤이 편하죠. 내일 또 쉬니까. 특히 요즘에 이제 집에서 많이 계실 텐데, 집에서 계시면서 여러분들 좀 이게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요. 저는 오늘 작지만 또 하나 새로운 걸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 사무실에서 이제 운동하기. 제 인스타에도 올렸는데, 이게 아령 가지고도 좀 하고, 저는 이제 가장 기본이 팔굽혀펴기라고 푸시업이라고 생각해서 푸시업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 하나 할 때마다 중간중간 짬짬이 10개씩 20개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저께였나요? 라방 하고 있는데 우리 저기 김유라님이 빵 터뜨렸는데 말씀드렸지만 와이프랑 같이 멋진 포즈를 취하고, 와이프는 이미 몸매가 완성이 됐으니까 저만 잘 완성시켜서 사진 예쁘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팔굽혀펴기가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푸시업. 좋습니다. 슬로우 버피가 뭐지? 100개. 그래요. 안녕하세요. 즐금입니다. 아파트 투자의 정석 이북도 팔더라고요. 그거 PDF로 받는 걸까요? 이런 거는요, 그 PDF로 하면은 그 저작권이 다 날아가 버리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 해당 그 볼 수 있는 그 플랫폼에서 이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따로 다운받을 수 있고 그러진 않아요. 오늘은 유라님 안 오신 것 같아. 맞아. 이북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음. 와, 그럼 제 걸 사시면은 제 책이 최초의 이북이 되는 거네요. 영광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제 점점 날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없지만 줄어들지만 살이 확진자는 늘어가고 있다는 요즘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도 이제 점점 날이 따뜻해지면서 옷이 얇아지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무튼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좀 약간의 편집을 거쳐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했던 영상은 조금 있다가 8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복하게 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안녕.